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아직인데 무슨 일인가 젊은이? 별거는 아니고요. 할아버지 그동안 이 가게 앞에 자주 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식사는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돈가스 한 접시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당신이 여기 사장이에요. 저는 사장은 아니고 그냥 알바생이에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드시는 음식값만 제가 제대로 가게에 내면 되거든요. 자, 어서 들어오셔요. 뭐야,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너도 봤지? 한 달 정도였나? 한 달 정도 가게 앞에서 기웃거리던 그 노인네. 그 노인네가 왜 내 가게에 들어와 있냐고? 네, 그분 맞아요. 그동안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다 돌아가시기만 하시고 가게에는 안 들어오셨잖아요. 오늘은 유독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많이 시장하실 것 같아 제 돈으로 돈가스 한 접시 내드린 거예요. 어머머, 얘 봐라. 예수 났네, 예수 났어. 얘, 네 돈으로 저 사람 돈가스 사주면 다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할아버지 때문에 가게 이미지 다 떨어졌잖아. 그 돈으로 차라리 옆에 국수집이라도 데려가던가. 왜 하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난리야? 네가 사장이니? 죄송합니다. 돈만 잘 계산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27살 남성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사연은 몇 년 전 어느 한노신사 분에게 받은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평소와 같이 집에 들어갔더니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돼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교복을 입은 채로 엉엉 소리를 내며 숨가쁘게 울고 있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초점 없이 벽만 바라보고 계셨죠. 지은아,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러고 있어? 오빠, 아빠, 엄마가. 아빠, 엄마가 뭐야?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생기신 거야? 그게 고속도로에서 차가 여러 대 뒤엉킨 교통사고가 났다는데 아빠, 엄마 두 분 다 돌아가셨대. 그래서 지금 고속도로에서 병원으로 아빠, 엄마 후송증이래. 오빠랑 같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뭐라고? 잘못 전화 온 거 아니야? 아빠, 엄마 분명하대? 응. 아빠, 엄마 맞아.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지갑에 아빠, 엄마 주민등록증 확인했대. 이야기를 들은 순간 저 역시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여동생과 할아버지를 모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확인하러 병원으로 가야 했고 친가 쪽에는 삼촌 한 분을 제외하고 아버지 친족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분도 없었기 때문에 장례식장부터 시작해서 장례식 이후의 것들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날 아침은 부슬부슬 가을비가 가볍게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장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가 등교하기 전에 부산에서 물건을 떼오려고 일찍 집을 나섰던 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역지하 상가에서 남성 전문 수제화 구두를 판매하셨고 어머니는 여성 전문 핸드백 같은 걸 파시는 분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잘 다녀오시라 드린 안부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됐다니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두 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병원에 도착했지만 병원 관계자는 당장 부모님 시신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아들이 돌아가신 부모님 시신을 볼 수 없다니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두 교통사고 때문에 시신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요. 죄송하지만 2시간 정도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정리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한 3시간 가까이 기다렸을까? 여동생과 할아버지 그리고 저는 병원 관계자 안내에 따라 영안실로 향했어요. 여동생과 할아버지는 저희 부모님 시신을 확인하자마자 도망치듯 영안실에서 뛰쳐나가셨고 저는 우두커니 망부석처럼 서서 두 분 시신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다지만 여전히 엉망인 얼굴에다가 엄청나게 무거운 것에 눌린 것 같은 모습에 정말 지금도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네요. 도대체 어쩌다 벌어진 사고였기에 이렇게까지 큰 고통을 받고 돌아가신 건가 싶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떠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두 분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왜 이런 사고가 하필 제 부모님께 일어났는지 저는 그 사실만큼은 인정할 수 없어 두 분 시신 앞에 망연자실하며 한참 동안을 써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황망한 마음으로 장례식까지 마치게 되었었죠. 장례식을 마치고 구청 관계자를 만나 두 분의 상속 재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두 분이 남기신 재산은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상속 재산으로 살고 있던 집과 앞으로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교로 진학할 때 들어갈 등록금, 그리고 6.25 참전용사였던 할아버지를 모시는 데 들어갈 병원비와 생활비 정도를 재산으로 받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상속 재산을 받게 된 날, 저는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앞으로 저는 대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대신해서 여동생과 할아버지를 위해 쓰기로 결정했었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바이올린을 켰습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서울에 있는 한 음대에서 공부했고요. 여동생은 이제 막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해 첼로를 전공으로 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저야 오랜 시간 바이올린을 공부해 큰 미련은 없었지만 문제는 이제 첼로 연주에 눈을 뜬 여동생이었습니다. 학교 등록금은 그렇다 쳐도 좋은 선생님 아래에서 첼로 레슨을 받으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게 뻔했기 때문이었죠. 레슨은 대학생들에게 과외받듯 받는 방법과 전문 첼로리스트를 통해 받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레슨을 받게 한다면 어느 정도는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레슨비는 됐지만 첼로 연주 기본 기술 몇 개 배우는 정도로 그쳤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게 아니라면 전문 첼로리스트에게 레슨을 받게 하면 훨씬 좋은 첼로 연주를 배울 수 있었겠지만 그러기에는 상당한 돈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으로 제가 가장 먼저 선택했던 게 제가 다니고 있던 대학을 그만두는 것이었죠. 그래야 여동생이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좋은 선생님 밑에서 계속해서 좋은 첼로 연주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여동생이 대학에 진학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전쟁 중에 무릎에 총알을 맞아 왼쪽 다리를 크게 저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일상생활을 하실 때 꼭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고 나이가 드셔서 생겨난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계속해서 약을 처방받아 드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결정이 옳다고 판단했고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오빠 바이올린만 몇 년을 켰는데 대학을 그만둔다니. 오빠 재능 있는 거 학교 사람들이나 교수님들 전부 다 알고 있잖아. 나는 아르바이트해서 학교 다니면 돼. 오빠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 다니라고. 아니야, 오빠는 공부할 만큼 했어. 대학에 미련도 없고. 바이올린 생각나면 그냥 집에서 몇 번 켜면 그만이야. 또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다시 대학 다녀도 되고 말이야. 이 오빠 바이올린 켜는 실력 어디 가겠니? 오빠는 괜찮으니까 아무 생각도 부담도 갖지 말고 지은이 너 대학교 갈 때까지 첼로나 열심히 배워. 알았지? 제 말이 끝나자 여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가늘게 떨었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저는 가볍게 토닥여줬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휴학을 하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친구와도 통화를 하지 않았죠. 친구들의 위로를 받으면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안이 될 수는 있었겠지만 더 이상 친구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월달이 되자 대학 신학기가 시작되었고 거리에는 제 나이 또래 애들이 많이 보이더군요. 그 애들을 보며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전단지를 뿌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여동생과 할아버지 몰래 제 방에서 소주를 몇 병씩 비우는 게 일상이 되더라고요. 참 무력해지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군대도 일찍 다녀올까도 생각했었지만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생계 곤란 사유로 군 면제를 받게 되었죠. 솔직히 제가 벌어들이고 있는 수입만으로는 가족 2명을 모두 부양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국방부 판단이었습니다. 그나마 군 면제로 한숨 놓게 된 저는 임시로 하고 있던 전단지 배포 일을 그만두고 집 근처에 있는 돈가스 집에서 일하기로 했죠. 가게는 사람들이 많은 번화가여서 그런지 장사가 잘 되기도 했지만 제가 일하는 곳에서 파는 돈가스는 물론이고 모든 음식 맛이 아주 좋았었기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맛집 중에 맛집이었습니다. 얘, 내가 몇 번 말했니? 손님 한 명 오면 2인석으로 모시라고. 네가 4인석으로 손님 하나 모셔서 손님 또 그냥 나갔잖아.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방 설거지가 왜 이렇게 밀리는 거야? 서빙 한가할 때 주방 들어가서 바로 설거지해야 설거지가 안 쌓이지. 네, 그것도 더 신경 쓰겠습니다. 가게 여사장은 손님들을 대하는 것과 알바생들을 대하는 모습이 완전 딴판이었던 이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헤헤거리며 해실거렸지만 알바생들 앞에서는 지나치게 깐깐하고 까다롭게 굴었었죠. 그런 태도만 문제였다면 다행이었겠지만 여사장은 인건비를 아끼겠다고 세 사람이 해야 할 법한 일을 한 사람을 고용해 한꺼번에 시키는 악덕 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식당 일이라고 하면 엄연히 카운터, 서빙, 주방 일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여사장은 저를 서빙 직원으로 채용해놓고 카운터와 주방 보조 일까지 보게 했습니다. 여사장이 하는 거라고는 손님들 오면 손님들에게 헤헤거리며 인사하는 것밖에 없었고 가게 알바생들이 실수 없이 꾀부리지 않고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게 일을 시작한 지 5개월 정도 됐을 때입니다. 저는 점심시간이 되면 몇 번 가게 밖에서 누추한 차림으로 가게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 한 할아버지를 보게 되었어요. 노숙자처럼 입고 있던 옷이 완전히 엉망인 건 아니었지만 며칠 동안은 세탁이 안 되어 보이는 옷차림과 까맣게 그을린 얼굴 그리고 잘 다듬어지지 않은 머리 등 어딘가 불편해 보이고 형편이 좀 어려워 보이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보고 보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7번가량은 점심시간에 가게 앞에 나타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어떤 사정이라도 있어 보이는 할아버지를 계속 보게 되니 저희 할아버지도 떠올랐고 안타까운 마음에 할아버지를 가게로 모셔 돈가스 한 접시라도 사드리자고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 앞으로 나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혹시 아직 식사 안 하셨죠? 아, 아직인데 무슨 일인가 젊은이? 아, 별거는 아니고요. 할아버지 그동안 이 가게 앞에 자주 오신 것 같은데 들어오셔서 식사는 한 번 하신 적이 없으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제가 돈가스 한 접시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서 들어오세요.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당신이 여기 사장이에요. 아, 저는 사장은 아니고 그냥 알바생이에요. 근데 그런 건 별로 상관없어요. 할아버지가 드시는 음식값만 제가 제대로 가게에 내면 되거든요. 자, 어서 들어오셔요. 할아버지는 이후 별다른 말씀이 없이 제 안내에 따라 가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2인석에 혼자 앉으셨죠. 주문한 돈가스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시려는데 그때 마침 여사장은 카운터에서 저를 따로 불러내서 짜증을 내면서 말을 했죠. 뭐야, 저 사람? 노숙자 아니야? 너도 봤지? 한 달 정도였나? 한 달 정도 가게 앞에서 기웃거리던 그 노인네. 그 노인네가 왜 내 가게에 들어와 있냐고? 네, 그분 맞아요. 그동안 가게 앞에서 서성거리다 돌아가시기만 하시고 가게에는 안 들어오셨잖아요. 오늘은 유독 안색이 안 좋아 보이고 많이 시장하실 것 같아 제 돈으로 돈가스 한 접시 내드린 거예요. 어머머, 얘 봐라. 예수 났네, 예수 났어. 얘, 네 돈으로 저 사람 돈가스 사주면 다야?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 할아버지 때문에 가게 이미지 다 떨어졌잖아. 그 돈으로 차라리 옆에 국수집이라도 데려가던가. 왜 하필 우리 집에 데리고 오고 난리야? 네가 사장이니? 아, 죄송합니다. 돈만 잘 계산하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카운터에서 여사장과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가스 몇 점을 드시고 계시던 할아버지는 저와 여사장이 나눈 이야기를 모두 듣고 계셨던 건지 자리에서 일어나 호련히 가게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나서시며 말씀하셨죠. 이 가게 운영할 사장은 따로 있는 것 같구만. 할아버지는 그렇게 혀를 차며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날 가게에서 그 사건이 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 저는 사장으로부터 다음 날부터 가게 나올 필요 없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말 그대로 해고 통보였습니다. 본래 인품이 안 좋은 여사장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해고까지 당하고 보니 억울한 마음을 넘어서서 분노의 마음까지 품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만 품을 뿐 그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찾아가 진상짓거리나 하고 소리나 한번 지를 수 있을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죠. 하지만 저는 제 입을 더럽히고 싶지 않아 그것마저 생각을 접었습니다. 가게에서 해고를 당하고 나서는 저는 휴식 겸 집에서 3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그동안 켜지 못했던 바이올린도 마음껏 켜보고 책도 읽고 음악도 듣고 나름 충만한 휴식을 보냈죠. 하지만 그런 시간도 딱 3일이었고 시간은 계속해서 돌아가니 저희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여동생 학비와 레슨비, 할아버지 간병비를 벌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죠. 5개월 가까이 한 일이 단순한 서빙과 주방 보조로 설거지하는 일 정도였다고 생각하니 뭐 하나 남은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일을 알아볼까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나마 어깨 너머로 익힌 일이 서빙과 주방 일이어서 서빙을 계속 해보기로 결심했죠. 돈가스 여사장과 마주쳐서 껄끄럽고 불편할까봐 다른 지역에 가서 일을 구할까도 생각했지만 할아버지께서 응급한 상황이 생기면 가장 먼저 제가 달려가야 했기에 저는 해고된 가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장터국밥이라는 국밥 전문점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가게였는데 두 분 모두 성격이 참 좋으신 분들이셨습니다. 가게 상호처럼 큰 시장이나 장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처럼 털털했고 호방한 분들이셨죠. 남자 사장님은 가게 안주방에서 직원 2명과 국밥 육수를 내시거나 수육과 편육 전병 같은 걸 만드셨고 여자 사장님은 다른 직원 1분과 함께 가게 앞에 설치된 4개 솥단지에서 순대국밥,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육개장을 퍼서 식당에 온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서빙해주는 사람으로 가게에 들어갔던 건데 가게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3주 정도 지났을까요? 주방 남자 사장님은 저를 주방으로 불러 주방일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좀 의외라고 생각됐던 건 주방 일이라고 하면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야 했는데 남자 사장님은 그런 과정 없이 제가 식재료를 손질하는 것부터 시작해 다양한 음식 조리하는 방법, 비결이라면 비결이라 할 수 있는 국밥, 육수 내는 법 같은 걸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상황이 의아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 사장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건 사정이야 어쨌든 일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손님들이 드신 국밥 그릇을 설거지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홀에서 여자 사장님께서 어느 손님에게 건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오셨어요, 아버님. 식사 아직이시죠? 어떤 걸로 낼까요? 잘 드시는 소머리 국밥 한 그릇 드시겠어요? 그래, 소머리 국밥이랑 편육도 조금 썰어줘. 원래 여 사장님은 홀에 오는 손님들과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주고받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손님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시기는 했지만 더 말을 잇지 않는 분이 여자 사장님이셨습니다. 홀 손님이 워낙 많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가게 바깥에 있는 솥단지에서 가게 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 벅차하셨기 때문이죠. 주방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여자 사장님과 손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그 손님이 여자 사장님의 시아버지이자 남자 사장님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하고 저는 별일 아니라 생각하며 마저 하고 있던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계시던 남자 사장님께서 홀로 나가 자신의 아버지를 맞아주셨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늦게 나와서 죄송해요. 주방에서 수육 삶고 나오느라요. 오늘 어쩐 일로 들르셨어요? 나야 뭐 하루 종일 일 없이 시간 보내는 게 일이지. 그냥 여차저차해서 저녁이나 먹으러 왔어. 네, 저희 국밥은 많이 드셔서 물리실 텐데 저기 건너편에 샤브샤브 집 생겼잖아요. 왜 거기 가셔서 식사 한번 안 해보시고요? 응, 가봐야지. 개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바빠. 사람들 거품 좀 빠지면 가보려고. 그나저나 그 젊은이는 주방에서 일 잘 배우고 있나? 네, 정석이요. 이제 한 달 돼가네요. 어디서 배운 건지 눈치도 빠르고 손놀림도 좋아요. 그래도 한 2년 정도는 눈 딱 감고 일 배워야죠. 그래야 음식 만드는 거며 육수 내는 거나 가게 운영하는 것까지 좀 눈에 보일 테니까요. 그래, 그렇구만. 온 김에 얼굴이나 보고 가자고. 좀 나오라고 해봐. 저는 얼떨결에 두 분의 대화를 듣던 중 이게 무슨 말이지 하다가 할아버지가 계신 상으로 불려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한 달 전에 돈가스 집에서 일할 때 제 사비로 돈가스를 사드린 할아버지셨습니다. 자네 오랜만이네. 어때? 그간 잘 지냈나? 네, 할아버지. 여기서 다 뵙게 되네요. 한없이 복잡한 것 같으면서도 또 이리도 단순한 게 사람이 인연이라서 말이야. 전에 이 노인네 생각한다고 대접해준 돈가스였는데 내가 한 성격 하다 보니 사고 칠까 봐서 안 먹고 그냥 나와서 미안했어. 돈가스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가 있어야지. 그 못된 여편네가 나 거짓 취급하고 자네를 하인부리듯 하는데 돈가스가 목구멍으로 넘어갔겠냐 이 말이야. 네, 뭐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 그때 참 죄송했어요. 식사라도 한 끼 제대로 드시게 하고 돌려보내드리려 했는데. 됐어. 나는 여기 가도 한 끼, 저기 가도 한 끼, 어딜 가든지 밥 먹고 가라는 데가 줄줄이 사탕이야. 그 돈가스집 여편네가 저 장사하는 건물 그 건물 주인이 나인 줄은 몰랐던 모양이야. 아마 그 가게 계약할 때 내가 잠깐 해외 나가 있는 사이 우리 작은 아들 내외가 가서 계약해서 그랬겠지. 네? 할아버지 건물이셨다고요? 할아버지의 말에 깜짝 놀라서 귀가 번쩍 트인 저는 이어지는 할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들 참 간사하단 말이야.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 없어요. 건물 주인이라고 하면 고급 외제차 몰고 멀끔한 정장이나 골프웨어 같은 좋은 옷 번드르르 입고 다녀야 되나 보지. 그래야 저 사람이 이 건물 주인이다 알아보냐고. 그럼 할아버지께서 그 가게 건물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그 가게 새놓은 건물 주인이야. 저기 대림상가 건물부터 여기 장터국밥 건물까지 이 근처에 내 건물 여러 개 돼. 처음에는 건물 하나 잘 매입해서 건물 값이나 올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건물 샀지.
근데 처음 매입한 건물에 가게 서너 개 더 들어오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랑 안면 트고 마음 주고받고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더라고. 아, 그러셨군요. 자네는 아직 어려서 잘 알지는 모르겠네. 내가 지금 서울에서 벤처 캐피탈 회사 운영하고 있어. 신소재나 신기술 획기적인 사업 컨텐츠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돈 대주는 회사지. 우와, 할아버지 돈 정말 많이 버시나 봐요. 내가 뼛속까지 투자자다 보니까 여기 상권 생길 거 예상해 보니까 건물 몇 개 더 안 살 수가 없더라고. 건물 몇 개 사서 거기다가 식당, 술집, 노래방 같은 거 몇 개 차리니까 사람들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더라고. 다른 사람들까지 건물 매입하고 그래서 여기 이렇게 큰 음식 문화 거리가 된 거라고. 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죄송했어요. 제가 어려서 너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것 같아요. 아니야, 그때 자네한테 그 대접받고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였지만 뭘 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나 생각했었어. 근데 그 돈가스집 여사장 보고 자네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부탁해도 개인정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통 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나의 뭐 방법이 있나? 내가 무슨 장관 대통령도 아니고 주민센터 찾아가서 자네 연락처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그 일 있고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지. 아, 이 식당은 우리 큰아들 내외가 하는 가게야. 내가 건물 처음 샀을 때 장사도 처음 시작했으니 한 10년 됐겠네. 2주 전인가 큰아들 내미가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는데 그러더라고. 식당에 눈썰미 좋고 손 빠른 젊은 친구 하나가 들어왔다고. 처음에는 그냥 서빙 알바로 쓰려고 했는데 주방 일도 시켜보니 참 빨리 배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게 누군가 싶어 괜히 궁금해서 가게 몇 번 왔다 갔다 했어. 근데 자네는 일하느라 몰랐을 거야. 내가 왔다 간 것도. 네,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 근데 그 일 잘한다는 친구가 자네였지 뭔가? 아, 그러셨구나. 에이, 그래도 할아버지 오셔서 알아보셨으면 아는 체라도 해주시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돈가스집에서 그 일 있고 나서 계속 마음이 안 좋았다고요. 돈가스집? 그 빌어먹을 여우 같은 여편네 그날 그 일 있고 나서 마침 계약 기간도 다 차서 가게 빼라고 했어. 건물 주인이 더 계약 안 하겠다는데 그 여편네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었겠나? 그래서 지금 그 가게 나갔고 그 자리에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 들어오려고 준비 중이야. 네, 그러셨군요. 한 6개월 진득하니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아래에서 일 좀 잘 배우고 있어봐. 그때 다시 와서 자네 일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잘하고 있으면 내가 선물 하나 줄 생각이니까. 네? 선물이요? 선물이라면 선물이고 마음에 진 빚 돌려주는 게 보은이라면 보은이고. 할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시고 돌아간 뒤 저는 그 선물이 뭘까 궁금해했습니다. 지금도 어리지만 그때는 지금보다도 나이가 더 어렸던 때였던 만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선물이 뭘까 가닥이 잡히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저 단순히 용돈이나 좀 주시려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장터국밥 사장님 두 분 모두 음식이면 음식, 손님 상대면 손님 상대, 워낙 장사 수완이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가게에서 출근하고 퇴근하고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일도 하고 가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할아버지와 만남이 있고 3개월 정도 지났고 다시금 할아버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날 역시 별다를 것 없이 주방에서 수육 삶는 방법을 배우고 있던 날이었죠. 한참 바쁜 저녁 시간이 지나고 저녁 9시가 다 되어서 할아버지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늘 드시던 소머리국밥을 주문하셨고요. 가게 찾아오신 거 알고 주방에서 나와 인사드리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때였습니다. 가게에 손님이 한 테이블도 없었던 때라 할아버지께서는 제게 나와서 앉아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일 잘하고 있다고? 큰아들놈이 그렇게 칭찬을 잘하는 애가 아닌데 자네만큼은 일 잘한다 칭찬 일색이야. 그래, 잘 지냈나? 네, 그럼요. 할아버지랑 사장님들 덕분에 마음고생 하나 없이 재밌게 일하고 배우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도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나의 뭐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오늘 내가 자네 찾아온 이유는 자네한테 물어볼 게 몇 가지가 있어서야. 물어볼 거요? 뭔데요, 할아버지? 자네 가족 구성원이랑 가정 형편은 좀 어떤가? 아니, 그걸 왜 할아버지께서? 애끼 이 사람아,
노인네가 물어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대답하고 마는 거지 원. 네, 저는 지금 여동생이랑 둘이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은 1년 전에 두 분 모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요.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몇 주 전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셔서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뭐 썩 좋은 형편이 아니구만. 아니지, 안 좋은 형편이란 말이 더 맞겠네. 그래, 여동생은 뭐하고? 네, 예술 고등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첼로를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고요. 그럼 여동생 학비랑 생활비에 할아버지 병원비까지 다 자네가 벌어서 내고 있는 거야. 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돈이 있긴 한데 나중에 여동생 대학도 보내야 하고 병원에 계신 할아버지 병원비랑 수술비 약값으로 써야 돼서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그러면 자네도 악기 같은 거 배운 건가? 네, 저는 바이올린 전공했어요. 음대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 집안 형편이 그러니 다니던 대학은 아예 접었겠구만. 그래서 여기 나와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참 딱한데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네. 이제 23살이면 친구들 만나서 몇 날 며칠 술 마시고 한참 놀러 다니고 놀아야 할 때일 텐데. 마음 똑부러지게 먹고 성실하게 일하면서 여동생 학비에 할아버지 병원비까지 내고 기특하네. 그래, 자네 앞으로 꿈은 뭔데? 처음에는 돈 잘 저축해서 대학 다시 돌아가고 싶었어요. 이래 보여도 제가 바이올린 하나는 기막히게 잘 켰었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마음에서 완전히 접었어요. 바이올린은 집에서 켜도 되고 취미생활 하시는 분들이랑 어울려서 합주도 하고 그러면 되니까요. 그냥 이제는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일확천금은 아니어도 제 여동생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도 여유롭게 주고 싶고 혹시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결혼하는 데 드는 돈까지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최선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살아 계시는 동안 마지막까지 편하게 모시고 싶고요. 그렇구만. 이제 일한 지 4개월 정도 됐지? 3개월만 더 나 죽었어 하고 일 배우고 있어봐.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저번에 만났을 때 내가 말했었지. 선물 하나 주겠다고. 3개월 잘 보내고 다시 얘기하지. 그때는 내가 말한 선물도 꼭 줄 수 있게 지금처럼 열심히 해봐.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 말씀대로 3개월 더 국밥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반년 가까이 주방 일을 배운 까닭에 웬만한 요리는 혼자서도 조리할 수 있게 됐었죠. 다만 야들야들하게 수육을 삶는 방법과 국밥 육수를 진하게 내는 데는 아직 미숙한 상황이었습니다. 가게가 한창 바쁠 때 잠시 남자 사장님이 가게 비울 일이 생겨도 짧은 시간 정도는 저 혼자만으로도 주방 일이 돌아갈 수 있게 됐었죠. 할아버지와 가게에서 얘기를 나눈 뒤로 정확히 3개월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그날 할아버지께서는 평소 잘 입고 다니시지 않는 정장 차림을 하고 가게에 오셨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하시고 말이죠. 가게 두 테이블에 손님이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아랑곳 않고 저를 주방에서 불러 할아버지 앞에 앉히셨습니다. 오랜만이네. 오늘도 얼굴이 밝구만. 오늘이 내가 전에 말한 6개월이라는 거 알고 있었나? 내가 전에 이 가게에서 6개월 동안 일하면서 내 가게다 하면서 일 배우라고 말했었지. 네, 맞아요. 딱 6개월 됐네요. 내가 6개월 동안 이 가게에서 일 잘 배우고 있으면 선물도 주겠다 했었고. 기억하지? 선물. 네, 기억해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뭔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별거 아니야. 이제 자네 이 가게에서 주방 실장으로 일하도록 해. 그건 큰아들이랑 이야기 다 끝났어. 그만한 실력이면 충분하다고. 6개월 더 주방 실장으로 일하면서 내 아들한테 배우던 것 마저 다 배우고 가게 운영하는 것도 좀 아름아름 배워둬. 네? 주방실장이요? 제가 어떻게? 일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일주일 일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이 한두 달 일하겠다. 한 1년 일하겠다. 일 잘하겠다, 못하겠다. 이런 거 다 알아보는 법이야. 큰아들 놈이 그러던데 자네 정도면 주방 일 정도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잘 내낼 수 있다고 했어. 주방실장도 2년 정도 일하고 나면 예전에 내가 말했던 그 아이스크림 가게 있지. 거기랑 계약 끝나면 거기다가 이 국밥집 가맹점 하나 얻어줄 테니까 그거 자네가 맡아서 장사 한번 해봐.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어떻게 나이도 어린데다가 사람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고 장사 경험도 없는데요.
아무리 돈 벌고 싶은 마음이 크더라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오히려 민폐가 될까 봐요. 자네 과공비례라는 말 알아? 공손이나 겸손도 지나치면 예의가 아니라는 말이야. 자네 믿을 만한 부모님이 계시나? 아니면 자네 일에 손발 걷어 붙이고 도와줄 친척이 있나? 이 하랩이랑 우리 아들내미 내외가 앞으로 자네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울 테니까 그런 말 말고 자네 인생에 온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준비해봐.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제가 그렇게 큰 이 근처에서 나 모르는 사람들은 내 옷차림 겉모습만 보고 자기들 멋대로 내가 어디 빠지는 사람이나 노숙자라고 생각해. 요 옆 건물에서 옷 장사하는 여자는 내게 와서는 치매 있지 않냐고 혹시 집 잃어버리신 거 아니냐고 물어본 적도 있지. 내가 옷도 잘 못 입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지. 그런데 자네가 처음이었어. 나이 먹은 노인네가 추하게 다닌다고 다들 눈치나 줬으면 좋지. 직접 나한테 와서 어디 불편한 데 없느냐고 자기 돈 들여 밥 사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전히 사람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는 바보 같은 세상이야. 아마 다른 사람이 자네처럼 와서 그랬다면 나는 그냥 고맙다고만 말하고 사양하고 보냈을 거야. 근데 자네 그 따뜻한 미소에 밝은 눈빛을 보니까 자네가 일하고 있던 가게에 안 따라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 그리고 가게에 들어가서도 그 여우 같은 여편네가 말 같지도 않은 어깃장 놓고 있을 때도 자네는 한치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네네 했지. 그런 자네 모습을 보면서 참 순한 젊은이고 사람 앞에 갖춰야 할 예의를 아는 사람이라 생각했지. 참 요즘 사람들, 요즘 애들 같지 않다고 오래 생각했다고. 네, 보름 정도 제가 일하던 돈가스 집 앞에서 계셨잖아요. 근데 옷차림이나 안색은 썩 좋지 않아 보이시고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할아버지가 무슨 사정이 있으신 분인가 했어요. 그렇다고 노숙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따로 말 못할 사정이 있지 않으실까 생각해서 가게로 모셨던 거예요. 아, 그랬구만. 사실 그때는 돈가스 건물 3층에 들어올 대형 갈비집 생각하고 있었어. 식당이 3층이면 아무리 상권이 좋은 곳이라고 해도 장사가 될까 하고 몇 번 직접 거리로 나왔던 거야. 아, 그러셨군요. 그때 자네가 사준 돈가스 한 접시 잘 비우고 나오려고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야지 말이야. 그 여편네 말 듣고 있자니 부하가 치밀어서 말이야. 그 인간 가게 계약 기간 끝나고 계약 연장하고 싶다고 나 찾아왔었어. 그때 몰라 뵈서 죄송했다고 몇 년 더 가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좋은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 살피면서 살겠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눈앞에서 자네랑 나한테 대하는 걸 직접 봤는데 믿음 같은 게 생길 리가 있나? 됐으니 그만 가라고 했고 가게 계약도 끝냈던 거지.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 근처에 비어있는 가게에 새로 들어가려고 알아보러 다녔다더군. 그것도 될 리가 없지. 내가 아는 건물 주인들 만나서 그 여자한테 세주지 말라 이야기 다 해뒀으니까. 그러고는 아예 안 보이더구만. 이제 국밥집 주방에서 자네랑 새로 오는 직원 2명이랑 일하게 될 거야. 그동안 큰아들 내외는 내가 맡긴 다른 일을 좀 도울 거고. 그리고 아이스크림 가게 나가면 가게에 드릴 주방 기구며 홀 테이블 같은 거 준비하러 다니고 가게 인테리어 어떻게 할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러 다닐 거고. 그러니 한반년 정도는 내 아들이 가게 들릴 때마다 틈틈이 배우던 일마저 잘 배우도록 해. 2년 뒤에는 자네가 정말 가게 사장이 되는 거니까. 네, 할아버지. 정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그날 할아버지와의 대화가 끝나고 저는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례차례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갔습니다. 주방 실장 일이 시작됐을 때 관리자로서 직원들 문제로 겪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차 한 가게를 운영할 사장이 될 거라 생각하면 큰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주방 실장으로 2년 바쁘게 일했습니다. 그러고 마침내 저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나간 자리에 장터국밥 2호점이라는 이름으로 국밥집을 운영하게 됐죠. 제가 할아버지께 돈가스를 대접해드린 이유는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 있으시겠다, 어떤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겠다 생각했던 거죠. 돈가스 한 접시에 불과했지만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면 돈가스라도 한 접시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길 바랬었습니다. 조금의 용기를 내서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던 일은 결국 제 삶의 기회를 만들어줬고 저희 가족에게도 떳떳한 사람을 만들어주셨죠. 당시에 저는 앞으로 돈 버는 일밖에 내 삶에 남은 게 없겠구나 생각하며 우울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았던 현실이었죠. 그때 호련히 나타나 제게 행운으로 다가와 주신 할아버지와 큰아들 사장님 내외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지내는 요즘입니다. 장터 국밥 본점이 워낙 맛좋기로 소문난 국밥집이어서 장터 국밥 2호점 역시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고 계십니다. 장사, 그것도 국밥집 장사를 27살짜리 어린 남자가 하고 있으니 근처 가게 상인분들은 저희 가게를 애기 국밥집이라 부르기도 하고 많이들 도와주셨어요. 이웃 사장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고 즐겁게 일하면서 돈 버는 재미가 바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돈을 잘 버는 만큼 제 가족들에게 여유롭게 베풀 수 있었고 몇 달 전부터는 저처럼 희망을 갖길 바라면서 고아원에 매달 기부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돈을 벌고 있으니 재미가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만 하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를 비롯해서 좋은 대학교 음대에 들어가 늘 웃음 잃지 않고 생활하는 여동생과 다행히도 건강을 회복하신 할아버지와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더 열심히 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